모건 스탠리가 또 ETF 비트코인 현물을 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규모의 이제 금융사인지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충 운영하고 있는 자금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이제 KB, 신한, 하나금융그룹, 지주 세 군데가 이제 합쳐서 운영하고 있는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자금을 혼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네, 굉장히 크고 네. 기존에 이게 의미를 갖는 거는 뭐 또 하나의 비트코인 ETF면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아주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기존에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발행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상품을 만들어내는 곳에서 이제 비트코인 ETF를 만든 제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모건 스탠리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금융상품의 유통 채널, 이제 판매사가 붙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유의미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 같은 경우는 사실 블랙록에 딸려 있는 뭐랄까요, 영업 판매원 이런 구조가 없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고객들 자산 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뭐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플레이가 훨씬 쉬운 그런 네.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 주셨던 것처럼 그 모건 스탠리는 판매 채널이나 유통 채널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그 자산가들이나 기관과 흡사한 형태의 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측면에서의 전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곳인데, 프라이빗 뱅커라고 하는 이제 네. PB들이 한 15,000명 정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MTS처럼 알고 있는 그런 거래 채널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냥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이제 뭐 연기금이라던가 이제 정부 자금이라던가 이런 성격의 자금들도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밀어낼 수 있는 PB 네트워크가 있고, 그냥 꾸준히 가만히 놔둬도 돈이 계속 쌓이는 형태의 그런 기관 자금에 대한 채널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 인터넷 보면 투자 정보라든지 이런 거 너무 쉽게 얻을 수가 있으니까 PB들이 그렇게 추천을 하는 것과 인터넷에 블랙록이 떠가지고 이렇게 오세요라고 광고를 하는 것과 차이가 그렇게 크겠느냐라는 의문을 또 가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저와 같은 사람들도 쉽게 느끼기는 어렵지만, 네. 이제 그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자산 관리 서비스를 프라이빗 뱅커 대상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 개인들이긴 하지만 사실 개인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형태의 패밀리 오피스라던가 초고액 자산가들, 혹은 어떤 뭐 기관이지만 사실상 아니 기관은 아니지만 기관처럼 이제 그 금융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형태의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내가 하나를 사겠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큰 자금을 이렇게 운용을 하고 싶은 전략이 있는데 그에 맞춰서 뭐 주식은 몇 프로, 뭐 채권 같은 건 몇 프로, 대체 투자는 몇 프로 정도고, 각 시장 내에서 요즘 어떤 거를 어떤 리스크 비중으로 어떻게 해야지 내 목표 수익률이 이 정도 달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상 이제 꽤 큰 전략이 들어가고 운영한 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큰 자금을 대상으로 그냥 직접 하나하나의 상품이 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로 그냥 이제 좀 밀어넣는 구조화되어 있는 형태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마 그 모건 스탠리가 제공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와 그들이 받는 이제 투자 서비스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한 1, 2% 정도만 여기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좀 제시를 해보겠다는 거죠. 네네. 그게 조금 더 그 이해하기 쉽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 기업 오너나 이런 패밀리 오피스 분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자금을 이제 몇백억씩, 몇천억씩 이렇게 맡겨서 굴리고 있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PB와 통화를 하게 되고, 자, 이번에 내 자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네네. PB가 뭐 주식에 50% 넣으시고, 뭐 채권이나 MMF 같은데 뭐 30% 정도 넣으시고, 그 대체 투자에 20% 정도 넣으시는데, 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ETF나 이런 것들이 전체 포트폴리오 리스크 분산 관점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 1, 2% 정도를 배분하는 것을 전략으로 잡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하면은 뭐 대부분 어마어마한 게 있지 않은데 반대를 안 하시고, 그럼 그렇게 그렇게 하시오 뭐 이러겠죠. 네, 네네. 1, 그럼 2%니까 또.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 뒤에서 1, 2% 자금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자금만 하더라도 사실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추산하고 있는 건 1, 2%가 한 1,800억 달러 정도로. 1,800억 달러요? 예. 이게 조금 더 와닿게 이제 규모로 치면 한 240억 원, 40조 원 정도 되는데. 미국이 이번에 그 전쟁하겠다고 이란이랑 그 네. 국방부에서 신청한 금액이 2천억 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네요. 네, 굉장히 많은 자금이고, 조금 더 이해하시면 지금 비트코인 ETF 전체 시가총액이 한
그 900조 정도, 900조 안에 120조 정도 네. 이제 달러기 때문에 사실 120조 원 정도 규모를 비교해 보면 지금 정도의 시장이 2개 더 생긴다라는 규모로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좋습니다. 얘기하니까 굉장히 다가오네요. 네네. 그러면은 네. 사실 지금 모건 스탠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모건 스탠리랑 비슷한 이 투자은행들이 여러 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친구들은 안 들어오는 건가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 종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스타트를 끊었던 게 이제 블랙락이고, 이제 아이비트가 대표적인 상품으로 있지만 그 뒤에도 신청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첫 유통 관점에서의 플레이어가 들어온 거고, 네. 이제 그 이후에 대형 플레이어들도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ETF에 물려 있는 비트코인만 해도 사실 꽤 많거든요. 거의 한 5% 이상, 7% 가까이 될 텐데. 네. 그러면 그만큼이 또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몫으로 좀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사실 뭐 비트코인이 시작이 리테일러부터 시작이 되니까 아직 네. 리테일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은 사실상 뭐 다른 금융시장이랑 비슷하게 기관인 자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최소한 반 정도 수준까지는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기관 보증이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냥 시작이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정말 큰 보수적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채널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 가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통 가능한 비트코인의 절반 정도까지는 이런 류의 기관 투자자들의 몫이 될 거다라고 대표님 보고 계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사실은 이 보다 보니까 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그럼 전통 금융시장하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하고의 믹스가 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네요. 네. 그게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는데, 우리 그럼 이게 시기를 어느 정도의 타임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있어서는 지금 S1 신청된 게 보통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6개월 뒤에 그러면은 그 물량이 들어오냐라고 보기에는 이제 그게 승인이 되고 나면 모건 스탠리 내부에서 상품 승인을 이제 받게 되고, 내부 이제 그걸 팔기 위해서는 상품화 작업도 거치게 되고, 또 PB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인프라도 만들고 하다 보면 그게 또 시간이 좀 들어갈 거고, 그게 완료되고 나면 처음에는 좀 낮은 비중으로 아마 권유를 하게 될 거고, 시장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괜찮다라고 하면은 아까 그 말씀하셨던 한 1-2% 정도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작업들이 있을 거라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는 정말 이제 빨라야 한 1년 정도 뒤부터 이런 자금 성격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그 이후로부터 한 1-2년 동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세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양상을 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블랙록이 했었던 시점을 좀 살펴보면 이 ETF 돌리기 위해서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읽는지를 까먹었는데 19B4라고 하는 문서가 하나가 필요하고 S1이라고 하는 문서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순서대로 이제 19B4가 먼저 나오고 S1이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 이것을 블랙록의 SEC에 등록했다는 뉴스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폭등했었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제 기억에는. 근데 지금 이 뉴스가 사실 나온 지 좀 됐잖아요. 하루 이틀 정도 됐는데 아직 그렇게 이게 폭발적인 반응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 블랙락이 어쨌든 그 제조 관점에서 이게 처음으로 이거를 만들어냈다 보니까 그 지난 그 비트코인 ETF가 처음 나오기 이전까지 쌓여 있었던 모든 대기 수요가 한 번에 그때 이제 폭발적으로 등장을 했던 게 있었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폭발적 수요는 이미 해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수요 형태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기관이 아닌 기관형 개인 자금이기 때문에 설령 이게 이제 시작이 됐을 때 그 블랙락 아이빗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동안에 한 50조 정도 이제 되는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만약에 모건 스탠리에 MSBT가 들어오게 되면은 개인 자금 성격은 리스크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생각보다 빨리 의사결정이 되기 때문에 승인이 된 뒤에는 구체적 자금 흐름은 그 블랙락의 그 AUM이 증가했던 것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비트코인도 증가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MSBT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표가 됐다라는 거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가 유입세를 훨씬 더 강하게 볼 수 있을 거고 가격 영향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블랙록이 이걸 하겠다라고 신청서를 내기만 했는데도 가격이 올랐던 거는 진짜 이제 그러면 기관 유입이 본격화되나? 네. 라는 어떤 그동안에 이 막혀 있었던 뭔가 혈이 뚫리는 맞습니다. 효과인데 실제로 돈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2024년에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초반에는. 네, 맞습니다. 뭐 GBTC라든지 이런 과거에 이제 있었던 플레이어들 돈이 이제 섞이면서 네네. 초반 한두 달 정도는 또 하락세가 나타났었는데 네. 어쨌든 요 말씀하신 이 모건 스탠리 MSBT가 출시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과거와 달리 또 출시되면 이거는 가격이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할 거다. 네네. 빠르게 진행이 되면 그게 이제 한 1년 후가 될 거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그렇게 보고 거죠. 있습니다. 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네네. 네네. 어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네요. 계속.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를 1년 있다가를 보고 지금 네. 비트코인 사는 것도 약간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애매하긴 하네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관형 시대가 왔다, 규제 시대가 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네. 예전에 제가 처음 방송 때도 얘기 드렸지만 시장의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방식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특히나 그렇게 개인들처럼 특정 순간에 굉장히 몰린 형태로 등장하지 않아서 어떤 호재가 있더라도 사실상 좀 서서히 올라올 거고 그때에 비해서 유동성도 워낙 깊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뉴스 하나만으로 어떤 자금이 뭐 헤지펀드 자금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시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뭐 반대로 이런 면들 때문에 변동성이 줄어들었고 기관들은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그 투자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할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좀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이렇게 오늘같이 비트코인 오를 거야 내릴 거야 애매한 날에는 투자자들이 의외로 이 ETF 전일 유입세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네. 특히 이제 IBIT, 블랙록 ETF의 그게 이제 시장을 결정하는 역할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참고를 많이 하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거의 비트코인 가격은 기관 투자자들이 그냥 결정하게 되는 구조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미 사실 시장에서는 그 블랙록 IBIT의 역할을 비트코인 가격 발견 요소로 이미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채굴자들이나 이런 것보다는 비트코인 순유입세가 이제 가장 큰 유동성을 영향을 줘서 이제 사실상 가격 결정에 대한 클루는 다 거기서 찾는 게 좀 요즘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블랙록이 또 최근에 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산의 토큰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관해서 또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 자산의 토큰화는 사실 그 블랙록뿐만 아니라 요즘 제가 어떤 그 금융사를 만나더라도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한국의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이걸 어떻게 하면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뭐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시큐리타이즈 같은 이제 대표적인 그런 발행 플랫폼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블랙록의 비들 아니면 프랭클린 템플턴의 이제 뭐 벤지 같은 그런 그 MMF가 토큰화된 이제 이런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토큰화는 사실상 굉장히 이 시장으로 이미 들어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다음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통화가 들어왔던 거라면 이제 금융 상품이 들어오는 게 이제 토큰화의 핵심인 상황입니다. 자산 토큰화 얘기가 이제 나와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속도가 체감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 연말에 이제 그 월가 금융사들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 투자에 편입할 때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이런 이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적게는 1, 2%가 나왔었고 그때 많은 곳은 한 4% 정도 적어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런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빨리 확산될 거라고 보십니까? 역시 지금 아직 혈이 뚫린 부분은 있는데 네. 그 혈이 뚫린 건 이제 헤지펀드 같은 기관들이나 아니면은 그 기관형 개인들 성격의 자금들이 이제 단기 변동성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고, 훨씬 더 큰 이제 정부나 연기금, 은행, 보험 같은 보수적인 이제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들의 자금들은 그 아직 뭐 바젤위원회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존이 금융이 들어왔다 해서도 금융에 패스트머니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패스트머니 같은 경우에는 좀 비유를 하자면은 무언가를 이제 위로 끌어올릴 때 위에서 그냥 들어서
힘을 계속 주고 있지 않으면 다시 떨어질 수 있는 형태의 인아웃이 굉장히 빠른 자금이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이번에 모건 스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이나 앞으로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연기금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은 오히려 그냥 바닥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냥 띄우는 성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방을 굉장히 강하게 막아주면서 그 꾸준히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장 성격도 굉장히 바뀌겠지만 그 들어오게 되는 자금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큰 자금들이 장기적 성격으로 이제 매도 압력을 굉장히 줄여나가는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변화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오셨을 때, 저번 주는 아니고 저저번 주에 오셨을 때, 그 약간 이더리움 요정으로 활동을 또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더리움 궁금한 거 많이 풀어주셨는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 기사, 모건 스탠리의 MSBT가 신청됐다는 기사를 보고서 들었던 의문은 그거였어요. 왜 비트코인이랑 같이 이더리움 ETF도 신청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순차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두 개 다 시중에 ETF가 나와 있는 상태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월가를 비롯한 미래 금융의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이 대안적인 허브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제 이번에는 비트코인만 먼저 나오고 이더리움이 같이 못 나온 걸까요? 네. 그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예전에 CME 선물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이 들어오고 이더리움 이제 ETF가 들어오기까지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도 보면은 물론 같이 들어와 있는 건 맞지만 절대적으로 비트코인은 사실 규제 허들이 거의 안 남아 있는 상품이고 네. 이더리움은 지금 클래리티 법안 중심으로 여러 가지 아직은 해소돼야 될 요소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MSBT가 나오고 나서 아주 작은 성공만 보이더라도 바로 연이어서 아마 이더리움 ETF는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건 스탠리 고객들 잘 모르는 이제 보수적인 그 자금 성격인 곳들 대상으로는 그냥 비트코인부터 출발을 한다 정도의 시차를 그냥 두는 정도가 현재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추가적으로 그것도 신청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저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ETF에 대한 것들은 실제로 조금 더 전에 이제 블랙락에서 나오고 있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미국의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코인베이스에서 반대해서 또 논란은 되고 있지만 클래리티 법안이 궁극적으로 이자 지급 문제, 디파이에 대한 문제가 클리어가 되면 그 이후에는 아마 비트코인 ETF 출시와 이더리움 ETF 출시의 시차 역시도 좀 짧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마 발생을 할 겁니다. 아까 기관들이 이제 다양하게 어쨌든 모건 스탠리 이후에도 좀 이런 식의 투자를 참여를 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만약에 올해 통과가 안 되면 그렇게 되면 조금 그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까요? 네, 그럴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4월 정도에는 이제 통과시킬 거라는 거를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클래리티 액트에서 코인베이스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코인베이스 대 미국 금융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코인베이스가 이 업계의 큰 형이니까 굉장히 커 보이겠지만 그 구도를 보면 코인베이스 대 미국 금융사 하면 골드만삭스, JP모건, BNI 멜론 등등 이 큰 덩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 정확히 싸움이 되는 구도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금융사들이 들어왔을 때 기존의 코인베이스 위주로 그걸 편향하기는 너무 어려운 구조라서 이제 아마도 저런 주장들을 코인베이스에서 계속 하는 거는 본인들도 그래도 후퇴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 뭔가라도 더 가져가기 위한 차원에서의 어떤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 요즘인 것 같아서 법안은 아마 빠른 속도로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빨리 통과가 되면 월가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내몰리게 되는 꼴이 되니까 야 우리 좀 기다려봐 약간 이런 상황이지 네. 법안 자체가 아예 통과가 안 될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도 이제 미국 금융사 쪽에 있는 분들도 좀 물어보고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사실상 이제 워싱턴 정가 쪽에서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 이자는 사실상은 어렵다. 근데 그걸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 업계 혁신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반대로 뭘 지어줄 수 있을까에 네. 대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것들처럼 우리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논의를 좀 더 해보자에
대한 그런 시간 벌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 모건 스탠리 ETF가 도입되면 비트코인이 엄청 올라갈 겁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가 너무 희망찬 것 같으니까 약간의 딴지를 좀 걸어보면 그 사실 지금 ETF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요것들끼리도 사실 손바뀜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ETF를 출시했을 때 당연히 제 생각에는 프로모션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수수료라든지 뭐 운용 수수료를 대폭 깎아주겠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ETF에서 이사를 가는 물량이 대부분일 거고 신규 수입은 좀 천천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초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 생겨날 수 있는 잠재적 규모가 매우 크고 그 MSBT를 통해서 들어온 거는 기존에 들어오지 못했던 형태의 자금이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들어온 적이 없는 성격의 자금이라서 그 형태가 뭐 IBS에도 들어갈 수 있고 MSBT에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아시다시피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자들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판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자체 자사 상품을 더 권유할 형태가 훨씬 클 거라서 뭐 그런 형태에서는 여전히 그 MSBT 쪽으로의 그 집중이 더 있을 거고 물론 전환 수요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마어마한 신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전환 자금을 훨씬 더 이제 규모로 압도하는 상황들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지금 뭐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은 한국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고 또 대비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아직 뭐 시작도 못했는데. 네, 저희 지금 아직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이제 표정 침울해지시는데. 늘 이제 그 생각은 좀 어두운 게 있는데 네. 저는 그 사실 지금 비트코인 ETF 전략도 마찬가지고 뭐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고민해야 되는 게 무슨 기술적으로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해서 기존 금융시장의 질서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즉, 뭐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내서 가는 거는 미국이 여전히 주도를 할 거고 한국은 그 플랜 B, 우리가 그걸 가져가겠다라기보다는 우리는 그러면 그 내에서 조금 더 다음에 얼마나 빨리 서볼 수 있을 건가라는 관점에서의 고민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뭐 요약을 하자면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 금융기관들이 준비를 해서 다 들어오고 나서는 당연히 이제 그 이후엔 속도가 좀 느려질 거를 감안하면 기왕에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진출은 빨리 이루어지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채굴 그 능력을 가지고도 얘기를 할 때 지금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채굴을 가장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물리적으로 어디에 제일 많이 묶여 있냐 이런 부분들도 되게 민감하게 보는데 네.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분을 어떻게 내가 따먹느냐 이게 관심이시겠지만 사실 이제 어떤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하게 되면 그 비트코인이 어느 나라 지갑에 묶여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이렇게 되게 되면 한국은 비트코인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로 들어가게 되면 미국 ETF에서 더 비싼 가격에 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 겁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업계 쪽에서 더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예전부터 이거는 더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도 이미 늦었지만은 더 늦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저는 최대한 빨리 이 상품에 대한 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채굴량 측면에서 미국에서 한 35%에서 40% 정도를 이미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뭐 에너지도 안 나오는데 채굴을 하자라고 하기에는 값싼 전기가 있지 않아서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투자 타이밍을 조금 더 유리한 시점으로 가져가는 게 전략적으로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렵네요.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너무 미국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사실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보수적인 기관이잖아요. 저는 네. 모릅니다. 미국이 사실 예금이 없어서 굉장히 네. 전통적인 걸 좋아하고 네. 뭐 미국의 은행들 전체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급변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제가 거기 살다 왔으니까. 네네. 뭐 예를 들어 거기 가면 면허증 하나 만들래도 아침에 가면은 저녁에
퇴근을 같이 해요. 아, 예,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정도로 느린 곳인데 네.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된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시장에서 이걸 낸다, 그 정도의 금융 플레이어가 낸다라는 거는 수요를 그만큼 검증해봤고 그만큼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이게 자꾸 시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건 서비스를 내겠다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십만 네. 달러씩 연봉 받는 이제 모건 스탠리의 박사님들이 다 그거 알아보고 네, 지금 들어온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사실 맞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저도 약간 의외였던 게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자산이 굉장히 많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JPM 코인이라고 해서 자체 예금 코인 네트워크도 만들어서 지금 실험해보고 있고,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원래 조금 뭐랄까요, 이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톤을 내비쳤던 IB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그거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런 입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ETF 낸다고 하니까 저도 약간 의외였는데, 그런 걸 좀 감안해 보면 다른 곳들도 곧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 사실 이 방송 보시는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언제 사면 돼,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힌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네. 뭐 바젤3 얘기도 하셨고 네네.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ETF가 이런 규제된 ETF가 점점 좀 많아지게 되고 그것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를 할 때 어떤 신호들을 좀 보면 되는지 몇 가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가격 신호를 볼 때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이제 그 ETF 유입세 자체를 이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일부 이제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유의미하게 나오는 것들인데 그걸 개인적으로 직접 파악하시기보다는 이제 해석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채널을 좀 모니터링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세 가지,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는 절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인 것 같아요. 미국이 US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 전체 시장의 99%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미국의 달러 패권이 완성된 형태의 시장을 가지고 미국은 넓히기만 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달러 패권을 확대하기 위한 거를 미국이 할 거냐 안 할 거냐 당연히 할 거고,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커지면은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 금처럼 비축할 수 있는 형태의 매칭 자산을 비트코인이라고 봤었을 때에는 두 가지가 양립해서 같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얼마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느냐를 봤을 때 그 포트폴리오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의 양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세 번째가 아마 스테이블 코인 지표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요가 창출이 많이 될 거고 많이 돈이 들어올 건데, 그 돈이 그냥 원화나 아니면 달러나 뭐 이런 피앗으로 법정 통화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보고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클래리티 법안에서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를 했을 때 이자를 못 준다라는 네. 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가만히 이자도 못 받고 있을 건가 하면 바로 자산 운용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만 가지고 있으면 1년 뒤에 이자율이 0%인데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어딘가에 할당을 하고 있어야지만 그 보유하고 있는 게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역성장을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을 때는 무조건 어떤 형태의 다른 자산 운용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서 비트코인이 배제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측면에서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뭐 서클이라든지 네. 굉장히 단순한 식의 예금 예치를 받아주던 뭐 코인베이스 대표가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되면 전체 매출의 20% 날아간다 이런 얘기 어제 하기도 했었죠. 네네네. 그런 회사들은 조금 어렵지만 거꾸로 디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운용할 수 있는 연계 상품을 만들어내는 곳들은 또 흥할 수 있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네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나가고 나서
그 이더리움 요정은 좀 그렇고 요게는 어떠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이더리움 얘기로 다시 그래서 제가 그 이더리움 요게를 자체했던 이유도 네. 그런 형태의 디파이나 자산 운용이 스테이블 코인을 되려면은 그 가장 핵심이 또 역시 그 네트워크가 인프라를- 이더리움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기승전결이 딱 맞네요. 그러게요. 네. 진짜 오늘 너무 큰 좋은 그림을 말씀.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고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다음에 또 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